진짜 일촉즉발입니다. AFP, 로이터 지금 시시각각 속보들 보내오고 있는데요. 미국 중간선거, 민주당이 하원은 장악하고 공화당이 상원을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경우는 북미 회담이 중요하잖아요. 한반도 평화 번영으로 갈 수 있는지, 종전 선언은 연내 가능한지, 뭐 이런 계산들 때문에 미국 선거 관심 있게들 지켜보고 계신데,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이제 확정이 돼 있겠죠. 내일 뉴스 비평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가운데 고발뉴스 뉴스방 구독자가 9만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본방송을 한 지 이제 한 5주 차 접어드는데요. 9만 명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태극기 부대에 비해서는 작은 수치입니다. 좀 더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시면 일상생활 유지하시느라고 뉴스 보시기 힘들잖아요. 특히 공중파 우리 돈으로 운영하는 사실상 우리 공공재인데 그것조차도 보실 시간이 충분치 않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도대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른 무슨 꿍꿍이 속은 없는지 감시하기도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발뉴스 후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요거 종이 활성화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게 이제 알파 잠수, 인천에 있는 알파 잠수 본사예요. 근데 이종인 씨가 최근에 상반신, 반신을 지금 못 쓰는 상황이고, 알고 봤더니 박근혜 정권 말기에 있었던 알파 잠수 화재, 의문의 화재입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군 당국의 케이블이 여기 있는데 여기 넘어가면서 이 새벽녘에는 바다에서 이쪽 안으로 바람이 분대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안쪽이 탄 것으로 상식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군부대에서 촬영하고도 이 현장을 촬영 영상을 공개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청와대 청원을 냈습니다. 자, 지금 현재 3,000명 이제 막 넘으셨네요. 근데 아시다시피 20만 명이 넘어야 진실을 밝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월호 의인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현실 속에서 죄책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종인 씨는 대표적인 세월호 의인이신데, 이분 잿더미가 된 그분의 인생을 돌려드릴 수는 없지만 진실은 저희가 힘을 합치면 밝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20만 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3,000명 이제 막 넘어서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좀 권해주십시오. 트위터, 그리고 여러분들 속해 있는 카톡 방에다가 좀 올려주세요. 이게 서명하는 게 의외로 간단합니다. 세월호 의인 이종인, 뭐 이종인 알파잠수 이런 거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 청와대 이렇게 국민소통 광장에 국민청원 및 제안이 있어요. 요 방 들어가셔서 요거 찾아서 요 아래 내려가시면 이렇게 청원 동의 소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딱 뭐 페북이나 트위터, 네이버 계정으로 들어가셔서 동의한다라고 동의 버튼 딱 누르시면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성을 좀 모아주십시오. 정의는 비록 지연되더라도 반드시 실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KBS입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3.9%. 어떻게 뉴스를 진행했는가 봤더니 단독으로 시작해서요. 단독 1, 2, 3, 또 단독 1, 2 해서 총 5꼭지의 특종을 그야말로 발랐습니다. 그런데 13.9%예요. 확실히 이제 공중파든 뭐 케이블이든 뉴스를 시청하지 않는다는 반증이죠. 자, 상당히 중요한 뉴스들을 다루고 있어요. 타사 다 확인해 봤더니 전혀 뭐 콧배기도 없더라고요. 자, 요 사람이 리종혁인데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민간 외교와 대외 사업을 전담하는 사람이야. 상당히 영향력이 높은 사람이죠. 이를테면 교황의 방북과 관련한 특사, 문희상 의장과 남북 국회회담을 논의하는 당사자. 상당하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다음 주에 온대요. 근데 재미있어. 그 행사가 학술 대회예요. 학술 대회인데 짜잔, 여기 보시면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 뭔 말인가 하시겠지만, 여기 보면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강제 동원 진상을 규명을 촉구하는, 요거 북한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되게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일본은 한일협정처럼 그런 엉터리 협정을 아직 안 맺었잖아요. 한 명백하게 북한에도 남한만큼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일본이. 여기 살짝 우리 올라타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간단하게 뭐 워낙 중요한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목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요 분이 김성해라고 하는 분인데 통일전선부의 통일전선 책략실장이야. 정책실장 같은 거죠, 우리나라로 보면. 근데 뭐 실장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여정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요 양반이 대남 사업을 담당하는데 요 양반도 온대. 왜 오겠어요? 이런 그 국제학술대회인데, 그죠? 그러니까 라인업이 최고 있고 7명, 1, 2, 3, 요 사람들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김정은의 통일과 관련된 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김성애 씨는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가시화하기 위한 김여정의 파랑새로 보면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요 분이 잘생겼네요. 리용남. 경제 책임자인데 이 양반 내각 부총리인데 경제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협 본격화하기 위해서 사전 좀 미팅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얘기. 이어서 특종을 했는데 KBS가 북한이 개혁 개방 페레스트로이카 생각나시죠?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도 경쟁적으로 개혁 개방했잖아요. 그죠? 등소평. 중국 공산당에 지원을 요청했대요. 우리도 개혁 개방을 하고 싶은데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고 있답니다. 개혁 개방을 위한 중국식, 베트남식이냐 중국식이냐 의견이 분분했는데 중국식 개혁 개방을 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설 보도까지 곁들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임종석의 DMZ 방문 놓고 뭐 말들이 많잖아요 지금. 근데 뭐 다 정치적인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정치적이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재밌죠? 임종석이라고 하는 인물을 두고 여당 내에 권력 경쟁도 있지만 야당에서도 공격하잖아. 여당 내에서도 흔들고 야당에서도 공격하고.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란 뜻이긴 하겠지만 여야가 속셈은 달라요. 야당은 요거예요, 요거. 선글라스 끼고 자기 정치하냐? 저는 오늘 경향신문 김영민의 그림마당 즐겨보는데 오늘도 재밌었어요. 너 자기 정치하냐 임종석한테 선글라스 공군 PX에서 2만 원 주고 산 거라는데 여하튼 왜 선글라스 꼈냐고 이렇게 조지는 건 처음 봤어요. 조지다는 표준어라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래놓고 아래로 딱 가서는 박근혜 때도 1조 원 줬잖아요. 남북협력 예산을. 근데 이걸 딱 보면서 빨간 선글라스 딱 쓰고 지들은 더 지독한 이념 반공이라고 하는 냉전이라고 하는 오랜 선글라스를 그야말로 눈과 마음에 장착하고 있으면서 내장하고 있으면서 임종석을 탓하는 그런 참 뼈가 있는 만평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요 뉴스 상당히 컸어요. 아이고 참 세월호 유가족들 사찰한 거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는 계셨을 텐데 유가족들 TV 시청 내용, 음주, 뭐 주량이 어떻게 되고 어디서 안주는 뭐 먹고 인터넷에서 중고 거래는 어느 사이트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사찰했대. 왜? 걸라고. 어떤 식으로든 엮어가지고 더 이상 진실을 요구하는 행동을 막으려고. 구체적으로는 그때 6.4 지방선거인가요? 국면 전환하려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좀 한 꼭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한 거는 좀 아쉬워요. 사실 언론 입장에서는 당시에 그런 정부의 이런 움직임, 세월호 유가족들을 불온시하고 심지어 자경시하고 반사회 세력인 것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그런 박근혜 정권의 음모, 노골적인 이런 공작의 직간접적으로 공범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반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자기네 보도도 들여다보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당했는지 구구절절히 그런 세월호 유가족들 인터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이게 언제냐면요 2014년 5월 19일 날 저희가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근데 8,000명밖에 안 봤어. 이게 오디오였거든요. 어떤 네, 내용이요? 한 몇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적발하셨어요? 저희가 어디서 많이 안면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사법경찰이. 네.
남에서 계속 이행을 하길래 아니 그 어떤 차량으로 진도에 내려오고 계셨는데요? 저희는 버스로 왔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뭘로 쫓아왔나요? 승용차로 왔는데 네. 식당까지 비행을 한 거예요. 식당 안까지요? 네, 휴게소. 네네, 휴게소. 네네. 그래서 어느 휴게소에서 잡으신 거예요? 거창 고인돌이요. 법성 고인돌. 네. 그 사람들 뭐라고 변명하던가요? 혹시 경찰아, 사법경찰 아니냐 물어봤다. 네. 아니래요. 네. 그 성기를 내는 거야, 막. 짜증을 내면서 욕을 하는 여기에 매뉴얼에 보면 경찰이냐 그러면 원래 경찰은 밝히게 돼 있잖아요. 뭐 기무사든 뭐 자기 신분을 공무원은 밝히게 돼 있는데 유가족 행세를 해라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까지 있어요. 당시에 5월 19일 날 유가족들이 계속 제보가 오는 거예요. 언론에다가는 이거 알려봤자 보도도 안 되니까. 근데 저희는 고발뉴스라고 하는 그야말로 진짜 작은 언론사잖아요. 거기서 뭐 팟캐스트도 하고 트위터도 올리고 정말 이 유가족들이 당하고 있는 감시당하고 있는 그런 실태를 알리려고 정말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최근 들어서는 보셨네요. 한 6천 명밖에 안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좀 더 큰 스피커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던 무렵에 했던 인터뷰예요. 오늘 대통령 담화도 상당히 실망스러웠다는 평가를 가족들이 내놓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렇게 이 피해자 가족들 미행까지 하는 어떤 당국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 방송으로 내게요. 저희를 죄인 취급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예. 너무 점잖으시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복귀해 보면 5월 19일 전후로 해서 대국민 담화 내고 눈물 뚝 쇼하고 국면 전환하려고 저 적폐 세력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세월호 아픔을 담은 유가족들을 이렇게 고통에 빠뜨리고 사찰까지 했다. 이건 정말 철저히 지금 적폐 청산 시작하고 있거든요. 절대 이거는 몇 년이고 가야 됩니다. 끝까지 이런 사소한 행위에 가담했던 자들까지 방송 안에 있는 자들까지 모조리 색출해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름값이 이제 내렸어요. 그죠? 유류세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유류세가 인하되면서 서울에 1,500원대 주유소가 등장했다. 근데 이제 재고분이 있다는 거예요. 재고분은 가격 내리기 어렵겠죠. 근데 어디까지가 재고인지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서로 안 내려. 근데 여기서 이제 정용석이라고 하는 용기 있는 주유소 사장님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재고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분은 세금이 들어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렸다.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참 기름 장사도 신뢰가 중요한데 뉴스를 팔아먹는 언론 장사는 얼마나 더 신뢰가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신뢰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자꾸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한일 간의 불평등 협정까지도 검토했었대요. 이 소파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죠. 그러니까 미군이 처벌받지 않아. 장갑차에 여중생을 치어 죽여도 공무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법권이 없어. 불평등한 그야말로 전형적인 종속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이런 불평등한 협정을 맺어야 된다고 실제로 추진했었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반도의 시계는 여전히 45년에 머물고 있는 거야. 해방은 됐지만 미군정이 들어와서 여전한 외놈 적폐들과 대타협파의 우리 조선 민중들을 업수인 여기면서 통치했던 그 시절 45년, 44년, 46년 그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말로 해서는 안 돼요. 그야말로 촛불, 횃불로 돌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촛불 정신, 횃불 정신 어디 갔나요? SBS입니다. 언론한테 기대할 수 없어요. 이런 엘리트, 우리 공중파 뉴스를 제가 전달은 해드리지만 이런 기득권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엘리트 기자들은 절대 촛불 세상의 주역이 될 수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주의자, 오퍼추니티, 기회주의자들이에요. 본질적으로 자기 걸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 4.6%. 톱블락은 미세먼지로 갔어요. 1, 2, 3 세 꼭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미세먼지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암울한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여전히 한반도에 드리워져 있는 식민주의적인 그런 압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당장 우리가 숨쉬는 걸 벗어나기 위해서도 주체적이고 주권적인 민중의 요구가 관철이 돼야 돼요. 우리 입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게 정책 하나 세우는 게 여간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아무도 못 내잖아요. 중국이랑 밀당해야 되고 국내 산업을 움직여야 돼요. 지금 차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산업 분야에서의 매연이 훨씬 주요한 변수거든요. 미세먼지. 근데 그거를 시장을 통제할 수 없잖아요. 현재 구조화에서는. 이미 80년대부터 시장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시장이 공공 영역까지 다 먹어버렸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어. 시장에다 대고. 시장은 돈을 벌어야 되는 그야말로 경쟁 논리에 작동되는 영역인데 거기다 대고 니네 돈이 분명히 되는 걸 알면서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과 공공성과의 대타협이 촛불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조금 재미없어지네요. 그죠? 자, 장하성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일 잘한 거는 소득주도 성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SBS는 싸움 붙입니다. 장하성이랑 김동연이랑 엇갈렸다. 정말 엇갈렸을까요? 자, 제가 직접 한번 뉴스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장하성 소신 발언 눈길 끌었다 해서 뭐냐 봤더니 촛불 2주년인데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을 위해서 가장 잘한 거 뭐냐 그랬더니 저소득층, 중산층을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시행한 것이다. 이거는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니까 한 거예요. 촛불 정부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시행한 것이다. 잘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뭐 이런 김삼화 뭐 이런 뭐 이장우 이런 결국은 적폐 세력을 옹립하거나 막지 못한 자들인데 김동연한테도 물어봐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장하성의 말에 대해서 뭐 당연하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주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뭐가 어디가 엇갈려 있어요? 장하성이랑 김동연이랑? 그러면은 장하성은 경제 성장 동력 찾는 데 주력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 흔드는 거예요. SBS 의도가 궁금합니다. 자, 우리가 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언론의 스탠스가 문제 있냐면 기본적으로 언론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언론은 어디 있어야 돼요? 시장 안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시장 밖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경계선에 있어야 됩니까? 어제 저널리즘 제이인가요? KBS에서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 얘기하는데 전문가라는 사람이 다 투자 전문가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작동하는 논리죠. 부동산 전망,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투자 전문가가 나와서 마치 중립적인 전문가 행세하잖아요. 이미 우리가 시장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언론이. 자, 보세요. 정말 연합뉴스에서 오랜만에 벌써 2016년인가 발표했던 자료인데 보세요.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 그러니까 전체 소득에서 상위 10%가 받아가는 소득이 어느 정도냐 봤더니 2012년인데 44.9 절반 가까이를 가져가요. 전체 대한민국 사람들의 월급 먹고 사는 돈 중에서 소득 중에서 절반이
10명 중에 1명이 가져가는 거야, 절반을. 미국이랑 거의 비슷해. 우리나라만. 자세히 보니까 2008년부터 남들은 좀 꺾이기 시작하는데 영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꺾이기 시작하는데 2008년 누구예요? MB가 들어서면서 이게 더 가속화되는 거야. 부자들의 나라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같으면은 혁명이 나죠.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거로 극복이 돼야 되는데 저 따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못 찍고 언론들이 시장 안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해야 될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국민들은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12년에 44.9%였잖아요. 10%가 가져가는 게. 근데 여기 보니까 2013년에는 47%로 늘어. 계속 가속화되고 있겠죠. 우리가 이 가속을 멈추기 위한 브레이크 장치가 없는데 스스로 멈추겠습니까? 폭주하는 기관차가.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미국이랑 한국의 개인 소득 상위 10% 소득 집중도 추이를 비교하는 건데 쭉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보다. 그나마 미국은 조금 떨어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1980년, 1990년 들어서 이게 가속화되잖아요. 이게 이른바 신자유주의로 대별되는 미국의 세계 경제 책략인데 그걸 우리가 가장 잘 받아들였잖아요. YS 때 국제화라고 하는 그 워딩 프로파간다 기억나시죠? 모든 걸 국제화했어. 국제적 스탠다드에 맞춘다며 우리 공공 영역에 있는 공사 뭐 이런 것들 다 민간화 시켰잖아요. 민간에다 팔아먹었잖아요. 민영화했잖아. 시장화했잖아. 영리화했잖아요. 민영화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시작된 거야. 그러면서 모든 사회적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온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가스 배출 이런 문제가 생겨도 민영화가 확대되면 결국 정부가 손 쓸 수 있는 영역이 작아지는 거죠. 거의 다 팔아버린 거야. 다. 그러니까 경제를 규제해야 되는데 국가가 가난한 99% 뺏기는 90%를 위해서 경제를 어떤 식으로든 규제를 하고 소득을 국민 대다수를 위해서 재분배하고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혁신적인 경제 개혁이 필요한데 그나마 원칙론자인 장하성 정도를 저렇게 못 죽여서 안달인 거야. 야당은 그렇다 쳐도 언론까지 흔들잖아요. 누구를 위한 언론입니까?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풍등에 불붙었지만 부실 관리가 더 문제였다. 우리 모두가 아는 거였어. 그죠? 근데 이 결론을 내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야. 자, 보세요.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어. 스리랑카인한테. 한 번인 줄 알았는데 2번이래네요. 근데 아직도 스리랑카인을 좀 더 조사한 뒤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래. 천천히 하는 건 좋은데 신중하게. 단호한 면이 부족하잖아요. 여기 보면 안전관리 소홀히 한 대한성유관 공사 경인지사장 등 회사 임직원 3명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근로감독관이 여기 화염 방지기가 10곳 모두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한 곳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냥 불구속 입건이야. 저는 무조건 구속하자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경중을 고려해서 중범죄에 해당되면 구속하잖아요. 통상적으로. CCTV 4명 근무 중 1명만 있었다는데 이 사람들도 다 솜방망이에요. 촛불혁명을 통한 정부 하에서 좀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MBC 3.5% 고만고만합니다. 보니까 의미 있는 단독을 두 꼭지 했어요. 임정원이가 법원행정처장 구속됐죠. 인사권이 4개 있다면 판사들에게 강제했다는 거죠. 사법 개입을 강제했다는 것인데 판사들은 무서워서 지시만 따랐대. 이런 걸 해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판사들이 무서워서 지시 따랐대. 툭하면 판결에 질책을 했는데 가만 안 두겠다고 했대. 판결 내용을 질책했대. 근데 무서워서 따랐대. 판사님들은 잘려도 변호사는 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인사권 뭐 고작해야 뭐 살짝 지방 정도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근데도 무서워서 따랐대. 이걸 변명이라고 달아주고 있어요. 아이고 오늘 좀 힘드네요.
세월호 수장하자 이런 보고도 기무사에서 공작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인데 똑같아요. 뭐 진중한 반성도 부족하고 다만 이제 미덕은 MBC는 좀 길게 했다 이 정도입니다. JTBC 뉴스룸 그나마 잘 나왔어요. SBS, MBC보다도. 제가 댓글들 여러분들 다 읽어봅니다. 그런데 왜 JTBC는 짧게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공중파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우리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 되지만 제가 대부분 비판하잖아요. 그리고 분석해드리잖아요. 공중파는 우리 거예요. 실제로 공중파는 주식 상장도 안 돼요. 근데 SBS가 용케했죠. 저는 그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이거를 정지시켜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매년 3년마다 제어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상장을 하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건 공중파는 공공의 전파를 재산으로 하는 우리 거고 JTBC는 케이블 회사 중에 하나예요. 다만 JTBC가 잘한다 라고 해서 공영방송 수준으로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 드리는 건데 이건 철저히 상업방송입니다. JTBC는 그 손석희라고 하는 인물과 그의 정신을 따르는 소수의 기자들에 의해서 근근히 저는 버텨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라도 그 자본의 속성은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이상 어떤 식으로든 발현된다. 중앙일보가 유일하게 기무사의 이런 사찰질을 보도하지 않았잖아요. 어제 보도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조선도 단신 그리고 동아는 그야말로 박스 기사까지 썼는데 유일하게 이런 기무사의 천인 공노할 유가족 사찰질을 보도하지 않은 신문이 중앙일보예요. JTBC가 언론이라면 중앙일보 조져야죠. 중앙일보는 왜 보도하지 않는가? 기무사의 천인 공노할 만행을 이라고 보도해야죠. 못하잖아요. 왜 못해요? 그 자본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손석희 앵커를 상당히 평가하면서도 JTBC 자체를 평가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볼게요. 많은 분들이 신뢰하고 계시니까. 발암물질 수도권 비상저감장치를 조치를 시행한다. 며칠째 한반도 무풍지대다. 우려되는 환경 문제. 먼지만큼은 답답한 정부 대책 톱3에 올렸어요. 답답하죠. 이건 대책이 정부가 이미 다 시장에다 넘겼기 때문에 통제 수단을 대부분 어떻게 개입할 수가 여지가 없어요. 개입하면 아마 또 국가주의라고 자한당에서 비판하고 JTBC의 자매지인 중앙일보에서 비판하고 나올 텐데요. 자 보세요. 자기들도 알아. 자동차에 대한 제재도 좋지만 그보다 배출량에서 상위권에 있는 오염원들을 관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관리해 시장을? 전국 자동차에서 1년간 나온 초미세먼지의 총합보다 이 광양 금속 산업에서 나온 양이 더 많다는 거 아니야. 광양 금속 산업에서 나온 양이 전국의 자동차 1년 동안 나온 초미세먼지 총합보다 많다는데 할 말 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통제해 시장을? 건설 장비 선박과 같은 비도로 이동 오염원도 눈여겨봐야 되고 화물선 어선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상당히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은 더 나아가지 못하는 정부도 어쩔 수단이 없네? 라고 거기서 멈추는 게 JTBC의 한계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근데 사실 그 한계를 JTBC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중파가 같이 가지고 있죠.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시장의 논리를 넘어서야만 촛불시대 언론이 시작될 수 있어요. 시장 논리 안에 갇혀 있으면 함몰돼 있으면 못 봅니다. 시장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언론이 바라봐야 할 때가 됐다. 그래야 이 답답한 1%의 세상, 10%의 세상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마지막 말씀으로 데일리 뉴스 비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